이슬람 문명의 확산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문명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슬람 문명은 유라시아의 중간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유럽과 동아시아의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두 문명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슬람 문명이 세계사에 끼친 첫 번째 영향은요, 동양의 3대 발명품이 서양으로 전해졌다는 거죠. 동양의 3대 발명품 하면 첫 번째는 나침반, 재지술, 화약이 있죠. 유럽이 근대의 세계를 지배하게 된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은 항해에 도움이 되었고, 재지술은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화약은 유럽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하는데 기여를 했죠. 동양 쪽에서 육지로는 이렇게 재지술과 화약이 전해지고, 바다를 통해서는 나침반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슬람 문명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요, 수메르,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이런 곳에서 탄생했던 학문이 보존 및 발전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서유럽에 전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탄생한 여러 것들이 있죠. 화학, 연금술, 천문학, 점성학, 대수학, 이렇게 R자가 붙은 에스트롤로지, 알제브라, 알코올, 에스트로노미, 알케미, 뭐 이런 것들이 아랍어에서 영어로 전해진 거예요. 또 커피, 설탕, 레몬, 음악, 파자마 이런 것들이 이슬람 문명에서 탄생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숫자,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배웠잖아요. 사실은 이게 인도 숫자예요. 0, 1, 2, 3, 4, 5, 6. 이게 인도 숫자가 아랍에 전해졌고, 아랍에서 그걸 활용하다가 또 유럽에 전해지고, 그리고 이 숫자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이슬람 제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 문명들을 세계에 퍼뜨리게 했나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마이야 칼리프국에서부터 문화 흥성이 시작됩니다. 자, 우마이야 칼리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였죠. 그 다마스커스에 아랍 도서관이 설립됩니다. 자, 원래 동지 중에 여러 도서관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있었고, 페라가모에도 있었고, 에페수스에 있었고, 아테네에도 있었고, 안티오크도 있었고, 동지 중에 로마 제국에 있던 도시의 대부분의 곳에 도서관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파괴되고 없어진 후에 여기 우마야 칼리프가 동지중해를 점령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여러 서적들을 모아서 도서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연금술, 의학, 과학, 철학 등의 헬레니즘 서적,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이 이곳에 집결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것의 수장이었던 칼리프뿐만 아니라 귀족, 개인들이 서적의 소장품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시장에는 서적, 잉크, 갈대, 펜, 고급 종이 등의 판매가 아주 성행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등 동지중해에 산재했던 서적이 집결되고 학문 연구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다음에 이어진 그 아랍 제국이 아바시아 왕조거든요. 자, 다마스커스에 있던 우마이야 가문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마이야 왕조는 그 칼리프가 임명되어서 등장한 왕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조라는 게 이게 아랍 제국 또는 이슬람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마이야 왕조는 특별한 가문의 전통이 없는 곳이거든요. 가문의 전통이 누구냐? 바로 꾸라이시족이죠. 무함마드가 탄생했던 그 부족. 자, 그 부족 출신인 아바스란 사람을 내세워서 나라를 세운 게 아바스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제국에서 가장 명성 있는 가문은 바로 무함마드의 꾸라이시 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문의 명성을 등에 업고 아랍 쪽 중심의 우마야 왕조의 불만인 사람들이 협력해서 왕조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를 다마스커스에서 바그다드로 옮기는데요. 자, 바그다드란 동네는요, 물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불리지만 거기서 얼마 안 가서 동쪽으로 가면 페르시아가 있어요. 오늘날 이란이죠. 자, 이란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대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곳이죠. 아카메네스 왕조, 사산 왕조, 상당히 전통이 깊은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그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의 특징은 아랍족이든 아니든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평등 사상이거든요. 귀족, 평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평등하다. 그런데 우마야 왕조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아랍족은 1등 시민이고 개종한 그래서 베르베르족, 페르시아 사람, 뭐 투르크족 이런 사람들이 2등 시민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아바스 왕조가 세우면서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똑같다 이런 평등 개념으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아바스에서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바그다드가 위치했던 이곳이 페르시아 가까웠기 때문에 특히 또 이 아바스 왕조는 좀 더 발전된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방법론이 바로 페르시아의 제도를 흡수하는 거죠. 페르시아는 몇천 년 된 이런 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랍이란 데는 사실 그 아랍의 유목민들이 오아시스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역사 전통이 별로 없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 수천 년의 그 역사 문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기초도 잘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관료 제도를 만들고 또 상비군들 만들고 주요 요직과 친위대 페르시아인을 등용을 하고 또 맘누쿠라 불렀던 그 투르크인 이런 사람들을 노예 병사로 활용해 가지고 제국을 형성을 했던 것이고요. 이슬람 교도라면 누구나 인두세가 면제됐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랍인의 이슬람이라면 인두세가 면제되지만 다른 지역의 개종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면제 안 시켰거든요. 근데 이 아바스 왕조부터 이슬람교도라면 누구나 면제됐다. 하지만 아랍인이라도 토지를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무슬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지지야라고 하는 기부금만 내면 됐던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 전쟁과 전리품 대신 농업과 상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속 약탈을 통해서 남들을 뺏어와서 전리품을 통해서 나라가 돌아갔는데 이 아바스 조부터 해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당연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걷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국가의 세수는 상업활동, 상업활동의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경제구조를 운영했다는 거죠. 이 아바스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에는요, 이런 원형으로 생긴 성이 있었다 그래요. 2대 칼리프였던 알 만스루가 건설을 했고요. 여기서 관료제도를 정비하고 상비군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 알 만스루는 문화 발전에 아주 힘을 썼죠. 그래서 이 수도를 마디나 아살람, 평안한 수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13세기에 몽골족에 의해서 침입하기 전까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이 바그다드의 원형 도시는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문화가 융성이 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문화 흔적은 이 천일야화죠. 이거는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인들이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유럽에 전해졌기 때문에 아주 유명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바띠 이야기, 신바띠의 모험, 뭐 이런 것들이 이 천일야화에 담겨 있죠.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 시대의 설화를 골자로 해요. 이 천일야화의 주인공은 페르시아 왕이죠. 왕인데, 이 왕이 자기 아내가 불륜을 하는 걸 보고 삶의 회의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새 여자를 들일 때마다 하룻밤 자고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그러다가 세자드라고는 여인이 자기 차례가 돼서 왕의 궁정에 들어갔는데 그 왕한테 계속 재미있는 얘기를 매일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1일간 각기 다른 이야기를 왕한테 들려주면서부터 하루하루를 연장해가는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1001일간, 그러니까 1000개의 밤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천일야화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8세기 이후에 이슬람 세계 각지의 설화들이 융합돼가지고 계속 모여지다가 16세기경에 거의 현재 형태로 완성되었고, 이것이 18세기에 발견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일화, 상담, 뭐 연회담, 우화, 여행담 수백 편의 장단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신드바드의 모험이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거기 신드바드라는 인물이 있죠. 그 신드바드 때문에 이 상인의 어떤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바그다드에서부터 인도를 거쳐서 실론섬, 또 벵골만을 거쳐서 물라카를 거쳐 중국의 광저우까지 오고 고려 개경까지도 가는 이 물길이 해상 통상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중국에서는 북송 남송 시대에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있던 그 시절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쪽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거쳐서 고려 개경까지 왔었던 이런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남긴 흔적이 이 쌍화점이라고 하는 고려가에 남아있는 거죠. 쌍화 살아가고 싶은 데는 해해압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 이 말씀이 이 점 받기 남영들명 조고 갓감 삿기 광대 네 발이라 호리라. 여기 나오는 회해압이 자 회족 이슬람을 회해라고 하잖아요. 회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회해압이가 바로 고려 개경에 왔었던 무슬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인들이 백기를 타고 동남아를 거쳐서 광저우까지 몬순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상인들이 다녔던 그 항해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9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통상로변에 이슬람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날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가 있는 나라, 바로 인도네시아거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 명쯤 되는데, 그 중에 한 80%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이 전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해상 교역로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루 없이 전파된 거죠. 그 전에 많은 이슬람 전파들은 군사력에 의해서 넓은 지역에 확장이 됐는데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전파된 이 이슬람은 통상 교역로에 변해 있는 사람들이 이 아라비아 상인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으로 뭐 개종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개종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신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도입하는 건 그냥 제일 큰 신 하나를 모시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다신교 사람들은 이런 유일시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에 이쪽에 많은 무슬림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됐다고 하는 거고요. 오늘날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요, 꽤 많은 비율의 무슬림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이 두 나라가 독립하면서 사실 이 이슬람이 이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독립하기 전에 단일한 나라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였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잖아요. 그 네덜란드 식민지 이전에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사실 없었거든요. 식민지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로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는 언어도 많고 또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나라의 유일하게 구심점이 될 만한 게 사실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슬람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슬람 기본적으로 평등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의 지배층, 독재자들 이런 사람 자꾸 그들의 그 부패, 독재 이런 거 저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독립한 이후에 이슬람화가 더 증대가 됐다는 거죠. 식민지 시대에는 오히려 다양한 종교들이 더 많았었는데 독립한 후에 나라의 구심점이 되는 바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이슬람화 경향이 더 크게 되었다는 거죠.